오늘은 심층 인터뷰를 좀 준비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또 저점 대비해서 반등을 하자 또 알트코인도 같이 따라 오르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주식시장보다 먼저 반응하는 게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루트 컴퍼니 이장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저점 대비해서 반등은 좀 하고 있죠. 그런데 뭐 주식시장 못지않게 워낙에 변동성이 큰 시장이긴 하지만 최근에 변동성은 앞으로도 더 이어질 거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이제 어느 정도 변동성을 좀 잦아들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변동성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임기 동안은 계속 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는데요. 그럼 4년 동안? 네, 왜냐하면 이 자산이 이제 24시간 365일 동안 거래되는 자산이고 그쵸. 시장의 변화에 어떻게 보면 나스닥보다도 더 빨리 반응하고 더 크게 반응하는 원래 좀 속성이 좀 있다 보니까 변동성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변동성 자체를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가 뭐 관세를 가지고 계속 이제 변경된 정책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그냥 전쟁에 나간 지휘관으로 본다면 큰 전략, 상위 개념 전략 자체는 이미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관세라는 무기를 가지고 제조업을 미국으로 가져온다는 전략은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 세부 작전이죠. 전술들은 그냥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나라의 얼마만큼의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지는 계속 바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엊그젠가 그 하워드 막스의 레터를 보면 이런 문구를 썼더라고요. 되게 공감이 됐는데 3개월 후에 특정 제품에 부과될 관세율이 어떻게 될지 안다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난 틀렸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이제 어떤 전술 자체, 작전 자체는 반응에 따라서 바뀌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그냥 전략 자체를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가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게 좋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라는 정말 변동성의 원흉이라고 저는 표현을 자꾸 하는데 그 분이 계속해서 임기를 이어가고 있는 한 변동성이 위든 아래든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뭐 8만 달러도 막 하회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가 단기적으로 또 많이 회복을 해서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친 가상화폐 시장의 인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저가 매수를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긴 한데 이게 최근에 또 기사들의 내용을 보면은 많이 ETF 쪽에서 자금이 유출됐다. 그러다가 최근에 또 저점이니까 다시 한번 유입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수급 상황은 좀 괜찮습니까? 우리 작년에 비트코인 ETF가 미국에 승인된 이후에 ETF로 들어오는 유입액 자체가 되게 중요한 하나의 유입 자금 지표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직전 분기 2024년도 4분기 대비해서 순유입액 자체는 블랙락 이번에 보고서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블랙락 기준으로 블랙락 가장 크니까 80%가 감소했어요. 80%? 네, 암호화폐 유입이. 근데 굳이 비트코인만 떼놓고 보면 더 크게 유입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다 보니 관망세가 기본적으로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위험 자산이다 보니까. 또 하나는 이제 4월 달이 이제 또 세금 시즌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유동성을 좀 흡수하는 효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올해 1분기는 순유입이 되게 적었다. 결국 그게 가격의 하락에도 반영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뭐 그렇지만 이게 하반기 넘어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보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뭐냐면은 미국 자체가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은 유동성의 바로메터라고 우리가 표현할 정도로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증가하거나 증가하는 기대감이 있으면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건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지금 올해 이제 부채 만기가 되는 게 한 9조 달러, 10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 그 롤오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관세 이 전국에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 국가들이 국채를 매수해주기 되게 어려운 상황일 거고 과거만큼 결국은 이제 연준이 다시 등판해서 그 국채를 사줘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올해 하반기 에는 유동성 부분에서 비트코인에 좀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사실 8만 달러를 하회하고 뭐 지금 회복했다라고는 하지만 과거 10만 달러를 넘어섰었던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자면 지금 충분히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 비트코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가격대들이 있긴 한데요.
비트코인은 하락을 하더라도 직전 고점을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직전 고점이 얼마냐면 67,000불 정도였고 네네. 그 67,000불에서 그 7만 불 사이가 굉장히 강력한 하나의 지지선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74,000불을 터치하고 왔는데 네. 만약에 7만 불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시장이 굉장히 또 패닉이 나올 수 있는 영향이 있는데 그걸 잘 지켜냈고 네네. 지금 그 중간에 있고 요게 이제 9만 불을 넘어가면 뭐 하나의 큰 저항선을 넘어섰다라고 좀 보고 네. 보는 그렇게 좀 가격대별로 좀 흐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박세권 하단은 67,000 그리고 9만 달러 선을 넘어서면 여기서는 또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수급이 좀 고기가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말한 도전을 하다가 못 넘은 구간인데 네. 그 구간이 하나의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고 10만 달러가 되게 상징적인 구간이에요. 네. 한국에서는 1억이라는 구간이 되게 상징적인 구간인 것처럼 그쵸. 10만 달러 넘어서면 약간 이제 포모가 많이 오지 않을까. 시장이 약간 조바심 사야 된다라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전에서도 이제 10만 달러를 넘어섰을 때 이게 12만, 뭐 13만 가느냐 아니면은 아니다. 고래 투자자들이 10만 달러에서는 한번 이제 매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팽팽했는데 이게 또 타이밍이 맞아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게 10만 달러 선을 계속 고점을 등락을 하다가 결국에는 미끄러졌잖아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럴 때는 뭐 고래 투자자들이 좀 대거 매도를 했다라고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이게 10만 달러는 이미 이제 뭐 저도 그랬지만 여러 전문가들이 넘기 쉽지 않을 거다. 네네. 여기 넘는다는 거는 한 번 정도는 갔다 올 수 있는데 이게 안착이 돼서 그 위에서 계속 머물기는 쉽지 않은 가격대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어떤 손바뀜들이 일어나야지 사실 비트코인은 장기적인 가격에 있어서는 좋긴 합니다. 네. 우리가 어떤 투자 계획을 세울 때도 원화 기준으로 보면 1억 되면 팔아야지, 2억 되면 팔아야지. 약간 상징적인 가격대가 매도 시점을 좀 이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0만 달러가 사실 좀 그런 지점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작년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그때 당시에 제가 막 관심 갖기 시작한 게 이제 7만 달러 때였거든요. 5만에서 7만. 그러니까 ETF 상장하고 나서 또 이렇게 그렇죠. 올랐잖아요. 그때는 이제 무서워서 못 보다가 7만 달러를 넘어서고 나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친가상화폐 관련한 얘기들이 나오고 아 이것은 미국이 움직이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산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때 보면은 이런 뭔가 이벤트들이 하나 있어서 이 지수가 올라가고 그렇죠.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데 앞으로 우리가 그럼 변곡점이 될 만한 좀 위로 드라이브가 될 만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뭐 금리나? 비트코인 시장에 있어서 네. 첫 번째 기본적으로 토양 자체는 시장에 유동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좀 환경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금리 유동성. 인하가 된 환경.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미국이 이미 이제 양적 긴축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게 종료되는 환경. 그리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이제 양적 완화가 되는 환경. 이런 이제 뿐만 아니라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M2의 증가율. 이게 이제 기본적인 좀 토양이긴 하고요. 네. 그 돈으로 측정한 자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에서 아까 미국 얘기해 주셨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 하면서 뭐 비트코인 전략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공약은 나왔는데 아직은 그게 드라이브가 딱 이게 실현은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딱 등장을 해서 이제 국회 통과가 됐다, 전략 자산 매입을 한다. 실질적인 것들이 좀 더 이루어질 때.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이 지금 가격이 조정받고 있어서 잘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했던 이 자산에 대한 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것들은 실제로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뭐 그게 부각이 잘 안 되네요, 요즘엔. 가격이 조정받을 때는 좋은 소식들도 부각이 안 그러게요. 되는 저도 거 항상 있죠. 뉴스를 보면 이거 좋은 소식인데 왜 반응을 이렇게 못하지? 오히려 그냥 관세 얘기도 그렇죠. 시장을 하기에 더 많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시장을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네. 사람들은 그런 소식들이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오는데 반영 안 하는 것들이 축적이 돼서 잘 가고 있구나 하는데 시장을 계속 주시하고 있지 않으면 네. 떨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쵸. 뭐 문제가 있구나. 오르고 나서 또 그런 것들이 발견되게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이야기를 항상 보잖아요. 네. 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 작년에 더 많은 수익을 내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쪽에서는 이제 계속 비트코인에 대한 추가 매수를 이어오고 있는 거죠. 맞아요. 여전히 더 사고 더 샀어요. 삽니까? 네. 10만 달러 위에서도 사는데 지금 가격대에서도 매수.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지금 스트래티지라고 사명이 바뀌었죠. 네. 그 매수 시점을
어떤 투자 시그널로 약간 반영해서 참고하면 전혀 안 되는 게 계속 사잖아요. 고래긴 고래인데 거기에 특징은 뭐냐면 시장에서 뭐 전환사채나 주식을 팔아서 자본을 조달한 걸 가지고 바로 산단 말이에요. 네네. 어떤 시장의 어떤 과매수 과매도 특징을 보고 구매하는 게 아니라 자본이 조달되면 바로 사는 구조이기 네네. 때문에 자본이 언제 잘 조달이 되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충분히 올라 있을 때 올라서 주식 가격이 잘 반영돼 있을 때 자본이 쉽게 조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길게 보면 스트래티지가 구매한 시점은 단기적인 고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점이라 사는 게 아니라. 대신 그 시점을 안 노리기 때문에 오르거나 내리거나 늘 사는 것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스트래티지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다만 지금 좀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비트코인 고래라고 표현하죠. 큰 손들. 네. 보통 1000비트 이상의 지갑을 가진 1000비트. 1000비트코인. 그런 지갑 주소만을 따로 트래킹해서 네. 아, 고래들, 큰 손들이 지금 이 자산을 계속 모으고 있냐, 팔고 있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데 이게 최근에 계속 하락을 하는 와중에도 이 큰 손들은 한 40만 비트코인 정도 더 모았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스마트 머니들, 좀 큰 손들은 이런 하락장에도 이제 계속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조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저기 지금 화면에 700만 원대 맞나요? 예, 700만 원이었던 시절도 있었군요. 안 돼. 자, 그렇습니다. 이더리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트럼프 장남이 이더리움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거의 이더리움 반토막 났죠. 맞아. 그래서 이걸 많이 얻어먹는 것 같아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작년하고 하면서 모멘텀을 좀 많이 잃긴 했죠. 네. 경쟁 플랫폼에 뭐 솔라나나 여러 플랫폼에 여러 가지 성능적인 면, 우리가 말하는 성능이라고 하면 수수료가 싸거나 속도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있었고요. 네. 근데 뭐 이더리움이 이제 우리 비트코인도 보면 여러 온체인 데이터들을 보면서 이 자산을 지금 사기에 좋은 시점이냐 안 시점이냐 좀 판단하곤 하거든요. 네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의 온체인 데이터 중에 MVRB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그 데이터가 지금 1 미만으로 떨어졌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더리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홀더들이 지금 다 손해를 보고 있다. 맞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런 지점들을 아주 매수하기 좋은 지점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보조 지표로서. 그래서 이더리움은 지금 1 미만이고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위치에 와 있다. 이런 거고요. 이더리움의 미래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좀 잘 돼야지 좀 기대를 할 수 있냐면 네. 지금 블랙락에서 레리 핑크 이제 회장이 줄곧 주창하는 이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한 그림 중에 모든 자산은 다 토큰화가 된다.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블록체인 기준으로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방향이기도 하고요. 저도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되는데 네. 그렇게 될 때 아마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플랫폼이 될 거로 저는 이제 좀 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더리움의 자산을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 이런 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목해 볼 만한 뭐 이슈나 재료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특히 지금은 이제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성 나스닥 시장이랑 같이 연관해서 가니까 네. 지금 이 시기에 시장의 유동성이 좀 더 많아질 수 있을까 이런 하나의 면을 좀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유동성 또 하나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의 토큰화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발전되는 실물의 영역이니까 네. 이런 것들에 이제 좋은 소식이 나오는지도 한번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고 네. 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과 같은 시기, 약간 조정을 받고 하는 시기가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좋은 뭐 아티클, 뉴스 이런 네. 것도 보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과 마찬가지죠. 네. 좋은 자산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 자산에 대해서 쉬어갈 때 우리가 공부하면서 저점을 그러니까 위기, 지금 가격이 하락해져 있는 그 상황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작년에 포모 때문에 나 살 걸 하셨던 분들은 지금은 어우 많이 빠졌네, 샀으면 큰일 날 뻔했네라는 생각보다는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또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을 내리신다면 관련해서 저희와 함께도 계속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업루트 컴퍼니 이장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